4. 불안당의 종말. 마리우스가 고전 공부를 끝마친 것과 질 로르망시가 사교계에서 은퇴한 것은 거의 같은 때였다. 노인은 생제르맹 문박과 티 부인의 객실에 고별을 하고 마레의 PUD 칼베르 거리의 자택에 와서 살았다. 거기서 하인으로는 문지기 외에 만용 다음에 들어온 그 니콜레트라는 하녀와 앞서말한 천식정으로 헐떡거리는 그 바스크를 두고 있었다. 1827년에 마리우스는 17살이 갓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밖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할아버지가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우스 하고 질 로르망시가 말했다. 내일 베르농에 가거라. 왜요?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네 애비에게 가봐라. 마리우스는 치가 떨렸다. 그는 무엇이고 다 생각했으나 이것만은 즉 언젠가는 아버지를 만나봐야 하게 될지도 모르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는 이보다도 더 뜻밖이고 이보다도 더 놀랍고 심지어 이보다도 더 불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먼 곳에 억지로 다가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그건 고역이었다. 마리우스는 그의 정치적 반감이라는 이유 외에 질 로르망시가 기분이 누그러졌을 때 하던 말마다나 저돌적인 무사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를 이렇게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었으니까. 자기가 조금도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으므로 그는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다. 이보다도 더 간단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질 로르망시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아픈 모양이다. 너를 오란다. 그러고는 잠시 말이 없다가 덧붙였다. 내일 아침에 떠나거라. 퐁텐의 안뜰에서 6시에 출발해 저녁에 도착하는 마차 한 대가 있을 게다. 그것을 타거라. 애비 말이 위급하단다. 그런 뒤 그는 편지를 구겨 호주머니에 넣어버렸다. 마리우스는 바로 그날 저녁에 출발해 이튿날 아침에는 아버지 곁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블루와 그리의 역마차 하나가 밤중에 루앙을 왕래하면서 베르농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질 로르망시도 마리우스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해질 무렵에 마리우스는 베르농에 도착했다.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맨 먼저 만난 행인에게 몽메르시 씨의 집을 물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으로 왕정복고 정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역시 아버지를 남작이나 대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가 그에게 그 집을 가르쳐 주었다. 초인종을 울리자 한 여자가 손에 조그만 남포등을 들고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퐁메르시 씨는?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그 여자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여기입니까? 하고 마리우스는 물었다. 그 여자는 맞다는 몸짓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그분 아들인데요? 하고 마리우스는 말을 이었다.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 그 여자는 말했다. 그분은 이제 당신을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여자가 울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손가락으로 나지막한 방문을 가리켰다. 그는 거리로 들어갔다. 벽난로 위에 놓인 짐승 기름으로 만든 한자로 양초가 비추고 있는 그 방에는 세 사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서 있었고 하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또 하나는 셔츠 바람으로 타일 땅바닥에 기다랗게 누워 있었다. 그 마룻바닥에 누워 있는 것이 대령이었다. 다른 두 사람은 의사와 신부였는데 신부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대령은 사흘 전 뇌염에 걸렸다. 발병 초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는 질 로르망시에게 아들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했다. 병이 악화되었다. 마리우스가 베르농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 대령은 정신착란의 발작을 일으키고 하녀가 만류하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나 외쳤다. 우리 아들은 안 오는구나. 내가 가서 만나야겠다. 그런 뒤에 그는 방에서 나가 옆방 타일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막 숨이 끊어진 것이다. 의사와 사제를 불렀다. 의사는 너무 늦게 도착했고 사제도 너무 늦게 도착했다. 아들 역시 너무 늦게 도착했다. 어슴푸레한 촛불빛에 거기에 누워있는 파래한 대령의 볼 위에는 닭의 똥 같은 눈물 방울이 죽은 눈에서 흘러나와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눈은 흐리멍덩했으나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이 눈물, 그것은 그의 아들의 지참이었다. 마리우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늠름하고 존경할 만한 얼굴,
그 보지 않는 열린 두 눈, 그 하얀 머리, 그 실팍진 팔다리, 거기에 군도 자국인 검붉은 줄들과 총알 구멍인 붉은 별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선량함을 새겨놓은 그 얼굴 위에 용맹함을 찍어놓고 있는 그 거대한 칼자국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쌀쌀하게 서 있었다. 그가 느끼는 슬픔은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죽어 누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느꼈을 그런 슬픔이었다. 애통이, 가슴을 에이는 듯한 애통이 그 방 안에 있었다. 하녀는 한쪽 구석에서 통곡하고 있었고 사제는 기도를 드리면서 흐느끼고 있었고 의사는 눈물을 닦고 있었으며 시신 자신도 울고 있었다. 그 의사와 그 사제, 그 여자는 수심 속에 한마디 말도 없이 마리우스를 바라다 보았다. 그는 국외자였다. 마리우스는 너무나도 슬퍼하지 않고 있는 자기의 태도가 부끄러워지고 난처했다. 그는 손에 모자를 들고 있었는데 슬픔 때문에 그것을 쥐고 있을 힘마저 빠져버린 것처럼 보이려고 모자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와 동시에 그는 후회 같은 것을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을 경멸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잘못이었을까?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지 않은가? 대령의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간을 다 팔아도 장례식 비용이 될지 말지 했다. 하녀는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하여 마리우스에게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대령의 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내 아들을 위하여. 황제는 워틀로의 싸움터에서 나를 남작에 봉하셨다. 복고 정부는 내가 피 흘려 얻은 이 자귀를 나에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아들이 그것을 취하여 사용하라. 내 아들이 이것을 받아 마땅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뒷면에 대령은 이렇게 덧붙였었다. 바로 이 워틀루 전투에서 한 상사가 내 생명을 구했느니라. 그의 이름은 테나르디에라고 한다. 요즘에 그는 파리 교회의 셀 또는 몽페르메우라는 마을에서 조그마한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일 내 아들이 테나르디에를 만나면 내 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그분에게 드려라. 자기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 마음에 그렇게도 큰 위압감을 주는 죽음에 대한 그 막연한 경의 때문에 마리우스는 그 쪽지를 받아쥐었다. 대령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질 노르망씨는 그의 금과 군복을 고물상에 팔아버리게 했다. 이웃 사람들은 그의 정원을 뒤져 진귀한 꽃들을 훔쳐갔다. 다른 화초들은 가시덤불과 풀밭이 되고 혹은 죽어버렸다. 마리우스는 베르농에 48시간밖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장사를 지내고 나서 파리에 돌아와 다시 법률 공부를 시작했고 마치 그가 결코 생존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대령은 이틀 안에 매장되었고 사흘 안에 잊혀버린 것이다. 마리우스는 모자에 상장을 달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5. 혁명화가 되기 위해 미사에 참여하는 유용성. 마리우스는 어렸을 때의 종교 습관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그는 생슐피스 성당에 가서 어렸을 때 이모가 데리고 다니던 그 비에르즈 예배당에서 미사를 참여했는데 그날 그는 평상시보다도 더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으므로 하나의 기둥 뒤에 가서 무심코 집사 마베퍼시라고 등에 적혀있는 유트레이트 벨벳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미사가 시작되자마자 한 노인이 나타나 마리우스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그건 내 자리입니다. 마리우스는 얼른 비켜주었고 노인은 자기 의자에 앉았다. 미사가 끝나자 마리우스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생각에 잠겨 우두커니 있었는데 그 노인이 다시 다가와서 그에게 말했다. 아까 실례했는데 지금 또 방해를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은 나를 틀림없이 귀찮은 놈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변명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아니요. 하고 노인은 말을 이었다.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걸 난 원치 않소. 나는 그 자리에 애착을 느낍니다. 나는 거기서 보면 미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리죠. 그 자리에서 나는 여러 해 동안 2, 3개월마다 규칙적으로 한 가엾은 좋은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자기 아이를 보는데 그 밖에 다른 기회도 다른 방법도 없었지요. 가정의 조치로 그에게 그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그는 자기 아들을 미사에 데리고 오는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오곤 한 겁니다.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는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조차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 순진한 아이는. 아버지는 들키지 않으려고 저 기둥 뒤에 서 있었어요.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엾은 남자는. 나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내게 성스러운 적같이 되었고 거기에 와서 미사를 듣는 것이 버릇이 되었어요. 나는 집사로서 당연히 앉을 수 있는 집사석보다도 그 자리가 더 마음에 듭니다. 나는 그 불쌍한 양반을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장인과 돈 많은 처형 하나가 있었고 잘은 모르지만 친척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만약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만나면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지요. 그는 자기 아들이 훗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되도록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정치적인 의견 때문에 그 부자간을 갈라놓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정치적 의견도 좋지만 멈춰 설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랄. 한 남자가 워틀루에 나갔다고 해서 악마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간을 갈라놓을 수는 결코 없는 거지요. 그분은 보나파르트의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사제인 우리 형님이 계시는 베르농에 살고 있었는데 퐁마리인지 몽페르시인지 무슨 그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참, 그분은 커다란 칼자국이 하나 있었지. 퐁메르시인가요? 하고 마리우스는 안색이 변해가지고 말했다. 맞소, 퐁메르시요. 당신도 그분을 알았소? 예, 제 아버지였습니다.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늙은 집사는 두 손을 마주잡고 외쳤다. 아, 당신이 그 아이군요. 그렇지. 지금은 틀림없이 성인이 됐을 테니까. 아이고, 가엾으라. 당신에게는 당신을 무척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셨다고 당신은 말할 수 있어. 마리우스는 노인을 부축하여 그의 집까지 모셔다 주었다. 이튿날 마리우스는 질 노르망씨에게 말했다. 몇몇 친구들과 사냥 나갈 약속을 했어요. 한 살 집을 떠나 있어도 되겠습니까? 나흘이라도 좋다 하고 할아버지는 대답했다.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너라. 그리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딸에게 말했다. 어떤 애인이 생긴 거야. 6. 성당 집사를 만난 결과. 마리우스가 어디에 갔는가는 조금 후에 알게 될 것이다. 마리우스는 사흘 동안 나가 있다가 파리에 돌아와 곧장 법률학교 도서관에 가서 세계신부 모음을 빌렸다. 그는 그 세계신부를 읽고 공화국과 제국시대의 모든 역사를 세인트 헬레나의 회고록, 모든 기록, 신문, 공적인 보고서, 보고문들을 읽었고 모든 것을 탐독했다. 대육군의 보고서들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는 꼬박 일주일 동안 흥분했다. 그는 조르주 퐁메르시가 소속 복무했던 군의 장군들을 그 중에서도 특히 H백작을 찾아가 보았다. 그가 찾아가 다시 만나본 마베프 집사는 대령의 은퇴며 그의 화초, 그의 고독 등 베르농의 생활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마침내 마리우스는 그 비범하고 숭고하고 온화한 남자를 자기 아버지였던 그 사자이자 새끼 양 같은 사람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모든 시간과 모든 생각을 바쳐서 그러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던 그는 질 노르망 집안 사람들과 얼굴을 대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식사 시간에는 그가 나타났는데 그 후 찾아보면 그는 거기에 없었다. 이모는 투덜거렸다. 질 노르망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계집애들을 쫓아다닐 때도 됐지 뭐. 때때로 노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제 얘기를 풋사랑인가 했더니 정열적인 사랑인가 본데 그것은 정말 정열적인 사랑이었다. 마리우스는 자기 아버지를 열렬히 사랑하는 중이었다. 동시에 비상한 변화 하나가 그의 사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 변화의 단계는 많았고 계속적이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많은 정신들의 이야기이므로 이 변화의 단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그 전부를 지적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마리우스가 훑어본 그 역사는 그를 놀라게 했다. 첫 인상은 경탄이었다. 공화국인이 제국인이 하는 것은 그에게는 여태까지 끔찍스러운 말들에 지나지 않았다. 공화국은 황혼 속의 단두대였고 제국은 암야 속의 군도였다. 그는 이제 막 그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암흑의 혼돈밖에 발견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던 곳에 그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기쁨이 섞인 일종의 말할 수 없는 놀라움을 느꼈다. 미라보, 베르뇨, 수앵지스트, 로베르 피에르, 까미우 디볼랭, 당통 등의 별들이 그리고 하나의 태양 나폴레옹이 떠오르는 것을
그는 자기가 어떤 지경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빛들에 눈이 부셔 뒷걸음질쳤다. 점점 놀라움이 가시고 그 광희의 길들어 그는 현기증 없이 행적들을 고찰하고 두려움 없이 인물들을 검토했다. 혁명과 제국이 그의 투시력 있는 눈앞에 찬란하게 펼쳐졌다. 그는 그 사건과 인물들의 두 집단이 각각 두 거대한 시설들 속에 요약되는 것을 보았다. 대중들에게 되돌려준 인권의 지상권 속에 요약되는 공화국과 유럽에 받아들여지게 한 프랑스 사상의 지상권 속에 요약되는 제국. 그는 혁명에서 국민의 위대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그리고 제국에서 프랑스의 위대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 모든 것이 훌륭했다고 자기의 의식 속에서 자기의 의사를 밝혔다. 그의 경탄이 너무나도 종합적인 이 최초의 평가에서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 나는 그것을 여기에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기록하는 것은 전진하는 한 정신의 상태다. 진보들은 모두 한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앞뒤에 일어나고 일어날 일에 관해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해두고 나는 계속한다. 그러자 그는 이때까지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조국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것도 저것도 알지 못했었고 일종의 완고한 암흑으로 자기 눈을 덮고 있었다. 이제 그는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한쪽에서는 찬란하고 또 한쪽에서는 열애했다. 그는 그리움으로 그리고 뉘우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무덤밖에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졌다. 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만약에 자기에게 아직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동정하셔서 인자하시게도 이 아버지를 아직까지 살아계시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몸을 던지고 외쳤을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입니다. 제 마음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그는 아버지의 흰머리를 얼싸안고 그의 머리칼을 눈물로 적시고 그의 흉터를 들여다보고 그의 손을 움켜쥐고 그의 의복을 경배하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을까. 오, 어찌하여 이 아버지는 역사의 올바른 심판을 받기도 전에 자식의 사랑을 받기도 전에 그렇게도 일찍 돌아가셨을까. 명대로 살지도 못하시고 마리우스는 마음속으로 계속 흐느끼고 끊임없이 아,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고 한탄했다. 동시에 그는 더 정말로 진지하게 되었고 더 정말로 진중하게 되었고 자기의 신념과 사상을 더 정말로 확신하게 되었다. 진리의 빛이 끊임없이 그의 이성을 보충해 주었다. 그의 속에서 내적 성장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와 조국이라는 그에게는 새로운 그 두 가지 것들이 가져다주는 일종의 자연적인 확장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때처럼 모든 것이 열렸다. 그는 전에 미워했던 것을 이해했고 싫어했던 것을 통찰했다. 그는 이때부터 하늘과 신과 인간의 뜻을 그에게 혐오하도록 알려주었던 위대한 것들과 저주하도록 가르쳐주었던 위인들을 분명히 알았다. 겨우 어제의 일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아주 오랜 옛일처럼 보이는 자기의 이전의 의견들을 생각할 때 그는 화가 나 싱긋 웃었다. 그는 당연히 자기 아버지의 명예회복에서 나폴레옹의 명예회복으로 갔다. 그렇지만 이 후자는 힘들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두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보나파르트에 관한 1814년 왕당파의 의견들에 젖어들게 했다. 그런데 왕정복고의 모든 편견, 그것의 모든 이해관계, 그것의 모든 충돌들은 나폴레옹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었다. 왕정복고는 로베스피에르보다도 한층 더 나폴레옹을 정오했다. 그것은 꽤 교묘하게 국민의 피폐와 어머니들의 정오심을 이용했다. 보나파르트는 일종의 거의 전설적인 괴물이 되었고 아까 내가 지적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상상과 비슷한 민중의 상상에 그를 그려내기 위해 1814년의 왕당파는 모든 끔찍스러운 얼굴들을 여전히 웅대하면서도 무시무시한 것에서부터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무시무시한 것에 이르기까지 티베리우스에서부터 크로크미텐은 전설상의 잔인한 괴물입니다. 크로크미텐에 이르기까지 연달아 출연시켰다. 그리하여 보나파르트를 이야기할 때 정오심이 밑바닥에 깔려있기만 하면 사람들은 흐느끼든 웃음을 터뜨리든 자유였다. 마리우스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듯이 한 번도
그 사람에 관해서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러한 생각들은 그의 끈질긴 성질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의 속에는 나폴레옹을 정오하는 완고한 소인 하나가 고스란히 들어앉아 있었던 것이다. 역사를 읽으면서 특히 기록과 자료들 속에서 역사를 연구하면서 마리우스 눈에서 나폴레옹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신압으로 찢어졌다. 그는 무언지 엄청난 것을 어렴풋이 보았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보나파르트에 관해서도 여태껏 잘못 생각했었지는 않았나 싶었다. 그는 날마다 더 잘 보았고 시초에는 그의 마지못해서 다음에는 도취하여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매혹에 끌리듯이 먼저 컴컴한 계단을 이어 희미하게 밝혀진 계단을 마지막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계단을 그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곰이 다락에 있는 그의 작은 방에 혼자 있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는 탁자에 팔꿈치를 기대고 열린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온갖 망상들이 우주 공간에서 그에게 도래하여 그의 상념에 섞여들고 있었다. 굉장한 광경이다. 이 밤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은은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지구보다 1200배나 큰 목성이 인걸처럼 붉게 빛나는 것이 보이며 하늘은 검고 별들은 반짝이고 이건 굉장하다. 마리우스는 대육군 보고서들을 싸움터에서 쓴 그 호메로스의 시 같은 글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따금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끊임없이 황제의 이름이 나왔으며 대제국 전체가 그에게 나타났다. 그는 자기 속에 밀물 같은 것이 부풀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때때로 아버지가 숨결처럼 자기 옆을 지나가며 무엇인가를 속삭여주는 것 같았다. 그는 조금씩 이상해지고 북소리며 대포소리, 나팔소리, 보병대의 보조맞춘 발소리, 기병대의 멀고 은은한 구보소리 이런 것들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때때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밑바닥 없는 깊이 속에 거대한 성좌들이 빛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런 뒤 다시 책 위에 눈을 떨어뜨려 거기에 또 다른 거대한 것들이 어수선하게 움직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감격하여 몸을 떨고 헐떡거렸다. 갑자기 그의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무엇에 복종했는지 그 자신도 모르고 그는 벌떡 일어나 양팔을 창밖으로 뻗치고 어둠, 고요, 캄캄한 광대무변, 영원하고 무한한 공간을 응시하며 황제폐하 만세 하고 외쳤다. 이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코르시카의 식인귀, 찬탈자, 폭군, 제 누이들에게 연정을 품은 괴물, 탈마의 가르침을 받은 익살광대. 이 탈마는 나폴레옹의 총애를 받은 배우를 말합니다. 탈마의 가르침을 받은 익살광대, 자파의 독살자. 이 자파는 이스라엘의 옛 도시인데 점령되었던 이 도시에서 다시 물러나게 됐을 때 나폴레옹은 성선할 수 없는 25명의 환자를 독살시켰다고 합니다. 자파의 독살자, 호랑이, 보네파르테 이러한 모든 것은 깡그리 쓰러져 버리고 그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어렴풋이 빛나는 광희가 나타나고 그 광희 속에서 접근할 수 없는 높이에 창백한 귀신 같은 카이사르의 대리석상이 반짝이고 있었다. 황제는 그의 아버지에게는 사람들이 찬탄하고 헌신하고 가장 사랑하는 장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리우스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 황제는 세계의 지배에서 로마인 집단을 계승하는 프랑스인 집단의 예정된 건설자였다. 그는 한 분교의 놀라운 건축가요. 사르마뉴 대왕, 루이 11세, 앙리 4세, 리슐리웨, 루이 14세, 공안위원회의 계승자였다. 아마 오점도 있고 결점도 있고 범죄조차도 있었겠지만 다시 말해서 인간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결점에서도 존엄하고 그 오점에서도 빛나고 그 범죄에서도 강력했다. 그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프랑스인을 위대한 국민이라고 말하게끔 만든 미리 정해진 사람이었다. 아니, 그는 그보다도 더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쥐고 있는 금으로 유럽을 정복했고 그가 던지는 빛으로 세계를 정복한 프랑스의 화신 그 자체였다. 마리우스는 보나파르트 속에서 항상 국경에 우뚝 서서 미래를 지킬 망령을 보았다. 전제군주이지만 집정관이었고 하나의 공화국에서 유래하고 하나의 혁명을 요약하는 전제군주였다. 나폴레옹은 예수가 신인이듯이 그에게 민중인이 되었다. 모두 보다시피 하나의 종교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그의 전향은 그를 도취시켰고 그는 지지 속에 뛰어들어 너무 멀리 갔다. 그의 성질은 그러했다. 그는 일단 비탈에 올라서면
제동을 걸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검에 대한 광신이 그를 사로잡고 그의 머릿속에서 사상의 예찬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재능과 함께 그리고 뒤죽박죽으로 힘을 찬미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의 우상숭배의 두 칸 속에 한쪽에는 신성한 것을, 다른 쪽에는 난폭한 것을 놓아두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 점에서 몹시 잘못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진리로 가다가 오류와 만나는 수도 있다. 그는 모든 것을 통틀어 취하는 일종의 격렬한 성실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들어간 세길에서 나폴레옹의 영광을 헤아려 보면서 그러하듯 구정체의 과오를 판단하면서도 그는 정상 참작을 등한시했다. 그야 어쨌든 놀라운 한 걸음이 내디뎌져 있었다. 예전에 군주국의 추락을 보았던 곳에서 그는 이제 프랑스의 출현을 보았다. 그의 방향은 바뀌어 있었다. 서쪽이었던 것이 동쪽이었다. 그는 되돌아섰다. 이 모든 급변은 그의 가족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은밀한 전통을 통하여 예전에 부르봉파와 과격 왕정주의자였던 그가 완전히 탈바꿈했을 때, 귀족주의자와 근왕파, 왕당파에서 탈피했을 때 완전히 혁명가가 되고 극도로 민주주의자가 되고 그의 공화파가 되었을 때, 그는 오르페브르 강둑의 한 인쇄점에 가서 남작 마리우스 몽메르시라는 이름으로 된 명함을 100장 주문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변화, 모든 것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고 있던 변화의 지극히 당연한 결과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문지기에게도 그 명함들을 뿌릴 수 없었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또 하나의 자연적인 결과로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추억에, 그리고 대령이 25년간 싸워왔던 일들의 접근해감에 따라 할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갔다. 앞서 말했듯이 오래전부터 질 로르망시의 기질은 조금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미 그들 사이에는 경박한 늙은이에 대한 진중한 젊은이의 온갖 부조화가 있었다. 제롱트의 쾌활은, 제롱트는 경박한 늙은이의 전형을 말합니다. 제롱트의 쾌활은 베르테르의 우울에 거슬리고 화나게 한다. 같은 정치적 의견과 같은 사상들이 그들에게 공통되었던 동안 마리우스는 그것을 다리 삼아 질 로르망시를 만났다. 이 다리가 무너지자 구렁텅이가 생겼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동기에서 자기를 무자비하게 대령에게서 빼앗고, 그리하여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박탈하고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박탈한 것이 질 로르망시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리우스는 말할 수 없는 반항심의 충동을 느꼈다. 아버지에 대한 큰 효심으로 마리우스는 외조부를 거의 혐오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조금도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더욱더 쌀쌀해졌고 식사도 간단하게 하였고 집안에 있는 일도 드물었다. 이모가 그것을 꾸짖을 때 그는 매우 온순했고 그 핑계로 공부며 강의, 시험, 강령 같은 것을 내세웠다. 할아버지는 그의 과오를 범하지 않는 진단에서 나오지 않았다. 연애를 하고 있는 거야, 빤해. 마리우스는 때때로 집을 비웠다. 저희는 대체 어딜 저렇게 가는 거예요? 하고 이모는 물었다. 이러한 여행은 언제나 매우 짧았는데 그 중 한 번은 아버지가 그에게 남겨놓은 지시에 따르기 위하여 몽페르메우에 가서 워틀루의 옛 상사였던 여관주인 테나르디에를 찾았다. 테나르디에는 파산하였고 여관은 닫혀 있었고 그가 어찌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러한 탐색을 위해 마리우스는 나흘간 집을 나가 있었다. 아무래도 이 애가 돌았나 봐. 이렇게 할아버지는 말했다. 사람들은 그가 셔츠 아래 가슴에 무엇인가를 검은 리본으로 목에 걸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7. 어떤 정사. 나는 앞서 한 창기병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질 로르망시의 종손벌 되는 사람인데 가족과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 병영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테오딜 질 로르망 중위는 미남 장교로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아가씨 같은 몸매를 하고 늠름한 태도로 군도를 차고 다니며 카이저 수염을 하고 있었다. 그는 퍽 드물게 파리에 왔는데 하도 드물었기 때문에 마리우스는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두 내외종과는 서로 이름밖에 몰랐다. 내가 앞서 말했다고 생각하거니와 티오델은 질 로르망 당고모의 귀염둥이였는데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 것은 그녀가 그를 만나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으면
그들이 모든 점에서 완전하다고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어느 날 아침 언니 질 노르망냥은 평소의 평온함을 최대한 잃지 않으면서도 한껏 흥분하여 자기 방에 돌아왔다. 마리우스가 방금 와서 할아버지에게 또 짤막한 여행을 할 테니 허락해 달라며 바로 그날 저녁에 떠날 작정이라고 덧붙였던 것이다. 그래 하고 할아버지는 대답했는데 질 노르망 씨는 이마 위쪽으로 두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혼자 덧붙였었다. 이 녀석이 또 외박을 해? 질 노르망냥은 매우 수상쩍게 생각하면서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계단에서 이건 너무한데? 하고 탄성을 지르며 한데 대관절 어딜 가는 거야? 하고 의문을 던졌다. 그녀는 다소 떳떳하지 못한 어떤 정사, 어슴푸레한 빛 속의 여인, 밀회, 비밀 같은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좀 정탐해 봤으면 그녀는 후련했을 것이다. 비밀을 알아낼 맛보는 것은 추행을 맨 먼저 하는 신선한 맛과 비슷한데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을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 맹신자의 은밀한 가슴 속에는 추문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그래서 그녀는 사정을 알고 싶은 막연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평소에 잠잠하던 마음을 다소 설레게 하는 그 호기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자기의 재주 속에 피난하여 수놓기를 시작했었는데 그것은 많은 이륜마차 바퀴가 있는 제국과 복고시대의 자수의 하나로서 무명에다 무명실로 놓는 수였다. 따분한 일에 까다로운 일꾼, 그녀는 여러 시간 전부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문이 열렸다. 질 노르망냥은 고개를 들었다. 테오델 중이가 그녀 앞에 있다가 그녀에게 군대식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환성을 질렀다. 사람이 늙고 새침대기고 독신자고 고모이지만 자기 방에 한 창기병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건 언제나 기분이 좋다. 너가 왔구나 테오델 하고 그녀는 부르짖었다.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고모님. 어서 내게 키스해야지. 자 합니다 하고 테오델은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키스했다. 질 노르망 고모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적어도 한 주일 내내 우리랑 있겠지? 오늘 저녁에 떠나요 고모님. 그럴 수가. 꼭 그래야 해요. 제발 좀 이따가 가렴 내 귀여운 테오델.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명령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얘기는 간단해요. 우리 주둔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멀랑에 있었는데 가용에 가 있게 됐어요. 옛 주둔지에서 새 주둔지로 가려면 파리를 지나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고모를 뵈러 가겠다고. 자, 이건 너희 수고 갑시다. 그는 루이 금화 연잎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니에요. 고모님을 만나 뵙는 저희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다고 그러셔야죠. 테오델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키스했다. 이때 군복의 장식끈으로 목덜미의 껍질이 조금 벗어진 것을 보고 그녀는 기뻐했다. 너는 너 연대와 함께 말을 타고 여행 가는 거냐? 아니에요. 저는 고모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전 특별 허가를 받은 거예요. 제 말은 제 부하 병사가 끌어가고 저는 역마차로 가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제 종제 마리우스 몽페르시도 여행을 하나요? 너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고 고모는 갑자기 강렬한 호기심을 보이며 말했다. 도착했을 때 앞자리를 예약하려고 합성 마차에 갔어요. 그런데 한 여객이 벌써 와서 지붕 윗자리를 예약해 놓았더군요. 전 성격표에 그의 이름을 보았지요. 이름이 뭐든? 마리우스 퐁메르시오. 이런 몹쓸 놈 보았나? 하고 고모는 외쳤다. 너희 내종제는 너처럼 얌전한 아이가 아니야. 역마차에서 밤을 새우려고 하다니 원. 저도 그런걸요. 하지만 너는 의무로 그런 거지만 그 애는 방탕으로 그러는 거야. 저런 하고 테오델은 말했다. 이때 언니 질 노르망냥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에게 어떤 생각이 난 것이다. 만약 그녀가 남자였다면 이 말을 탁 쳤을 것이다. 그녀는 테오델에게 불쑥 말을 걸었다. 너희 내종이 너를 알고 있는지 몰라? 아니요. 저는 그 애를 봤지만 그 애는 저를 한 번도 알아봐 준 적이 없어요.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함께 여행을 하겠구나? 그 애는 지붕 윗자리에서 저는 앞자리에서. 그 합성마차는 어디로 가는 거지? 앙들리로 갑니다. 그럼 마리우스도 거기로 가는 거지? 저처럼 도중에 내리지 않는다면 그렇겠죠. 저는 가용행으로 바꾸어 타기 위해 베르농에서 내려요. 저는 마리우스의 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마리우스, 이름도 참 망측해라. 무슨 생각에서 마리우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하지만 너는 어쨌든 너의 이름은 테오델이거든?
저는 제 이름이 알프레드였으면 더 좋겠어요. 하고 장교는 말했다. 내 말을 들으라, 테오델. 듣고 있어요, 고모님. 주의해라. 주의하고 있어요. 알았니? 예. 그런데 말이야, 마리우스가 종종 집을 비운다 말이야. 헤헤. 여행을 하고, 허허. 외박을 하고, 호호. 그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알고 싶은데 말이야. 테오델은 청동으로 뭉쳐진 사람처럼 태연자약하게 대답했다. 어떤 정사겠지요. 그리고 틀림없다는 듯이 엷은 웃음을 머금고서 덧붙였다. 계집애가 하나 생긴 거죠. 명백해 하고 고모는 외쳤는데 그녀는 진로르망 씨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같았으며 종조부와 종손이 거의 같은 식으로 힘을 주어 발음한 이 계집애라는 말에서 억제할 수 없는 자기 확신이 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 기쁜 일 하나 하거라. 마리우스의 뒤를 좀 밟아봐라. 그 애는 너를 모르니까 그건 너에게 쉬운 일일 거야. 계집애가 있으니까 그 계집애를 만나보도록 애써 봐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적어보내거라. 그러면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테니. 테오델은 그러한 종류의 감시를 하는 데는 그다지 구미가 당기지 않았으나 그 루이 금화 연립에 몹시 감동하였고 뒤에도 또 그런 걸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위임을 수락하며 말했다. 고모님 좋으실 대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내가 감시자가 됐군. 질 노르망 양은 그를 얼싸안았다. 테오델, 너는 그런 엉뚱한 짓은 않겠지? 너는 규율을 지키고 명령에 맹종하고 조심성 많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가정을 버리고 여자를 만나러 가지는 않겠지? 장기병은 카르투슈가 정직하다고. 이 카르투슈는 프랑스 유명한 도덕의 괴수입니다. 그레브 공장에서 처형당한 괴수라고 하네요. 장기병은 카르투슈가 정직하다고 칭찬받은 것처럼 만족스러운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이러한 대화가 있었던 날 저녁 마리우스는 감시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합성마차에 올라탔다. 감시인으로 말하자면 우선 만사 제쳐놓고 잠이 들어버렸다. 그것은 잡념 없는 깊은 잠이었다. 아르고스는 밤새도록 코를 골았다. 이 아르고스는 1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50개의 눈은 항상 뜨고 있다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입니다. 아르고스는 밤새도록 코를 골았다. 새벽에 합성마차 마부가 고함을 질렀다. 베르농 역참, 베르농 손님들 내리시오. 그리고 테오델 중이도 잠을 깼다. 오라, 여기서 내려야지 하고 그는 아직도 잠이 들깬 채 중얼거렸다. 그런 뒤 잠을 깨면서 그의 기억이 차차 맑아져서 그는 고모와 연립의 루이 금화 그리고 마리우스의 행동거지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생각했다. 그러자 웃음이 나왔다. 그는 아마 이제 마차 안에 있지 않을 거야 하고 그는 그의 작은 군복 저고리의 단추를 잠그면서도 생각했다. 그는 푸아스에서 섰을지도 몰라. 드레일에서 섰을지도 몰라. 만약 멀랑에서 안 내렸으면 망트에서 내렸을지도 몰라. 그가 롤르부아즈에서 내리지 않았거나 파시까지 오지 않았으면 말이야. 그래서 왼편으로 돌아 에브레 방면으로 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른편으로 돌아 라로스 기용 방면으로 갔을지도 몰라. 뒤쫓아 가라고. 고모, 대관절 고모에게 이 착한 늙은이에게 뭐라고 쓴담? 그 순간 지붕 윗자리에서 내리는 검은 바지자락이 앞자리 유리창에 나타났다. 마리우스일까? 하고 중이는 말했다. 마리우스였다. 한 시골 소녀가 마차 아래서 말과 마부들에 섞여 여객들에게 꽃을 내밀고 있었다. 마님들께 꽃 가져다 주세요 하고 소녀는 외치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그녀에 다가가 그녀의 광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샀다. 이건 내 호기심을 끄는구나 하고 테오델은 앞자리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대관절 누구에게 저 꽃들을 가져가려는 걸까? 저렇게도 아름다운 꽃다발을 줄이는 걸 보니 굉장한 미인임에 틀림없다. 그 여자를 보고 싶다.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위임을 받아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저희들을 위해 사냥을 하는 개들처럼 그는 마리우스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마리우스는 테오델에게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않았다. 우아한 여자들이 합성 마차에서 내리고 있었으나 그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자기 주위를 보지 않는 것 같았다. 홀딱 반했구나 하고 테오델은 생각했다. 마리우스는 성당 쪽으로 갔다. 희한하다 하고 테오델은 생각했다. 성당이라. 맞아. 약간의 미사로 양념을 한 미래가 최고야. 하나님 어깨너머로 던지는 추파처럼 달콤한 건 아무것도 없지.
성당에 이르러 마리우스는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후진의 뒤로 돌아갔다. 그는 성당 후진의 버팀벽 모퉁이에서 사라졌다. 데이트 장소는 바깥이군. 계집애를 보자 하고 테오델은 말했다. 그러면서 마리우스가 돌아간 모퉁이 쪽으로 그의 장화발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거기에 이르러 그는 멍하니 서버렸다. 마리우스는 이마를 두 손으로 감싸고 그 묘혈 위의 풀 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꽃다발은 거기에 받쳐져 있었다. 묘혈의 맨 끝에 머리를 나타내는 높직한 곳에 검은 나무 십자가 하나가 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흰 글자로 이런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육군 대령 남작 퐁메르시. 마리우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계집애는 하나의 무덤이었던 것이다. 8. 화강암과 대리석. 마리우스가 파리를 떠나 처음으로 온 곳은 여기였다. 질 노르망씨가 그가 외박한다고 말한 때마다 그가 다시 오곤 한 곳은 여기였다. 테오델 중위는 하나의 분묘에 그렇게 뜻밖의 접촉하게 되어 몹시 당황했다. 그는 그 자신이 분석할 수 없는 그리고 한 대령에 대한 정의에 섞인 한 무덤에 대한 경의로 이루어지는 불쾌하고도 이상 야릇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마리우스를 홀로 묘지에 남겨놓고 물러났는데 이 후퇴에는 군율이 있었다. 망인이 커다란 견장을 달고 그에게 나타났고 그는 그에 대해 거수경례를 하다시피 했다. 고모에게 무엇을 써보내야 할지 몰랐으므로 그는 전혀 아무것도 써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마리우스의 연애에 관해 테오델이 한 발견의 결과에서는 10중 8구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우연 속에 그렇게도 자주 나타나는 저 신비로운 처리의 하나로 베르농 사건이 그의 직후에 파리에서 일종의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마리우스는 사흘째 날 아침 일찍 베르농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집에서 내렸다. 그리고 합성마차에서 두 밤을 지냈기 때문에 피곤하여 1시간쯤 수영 연습소에 가서 수면 부족을 회복시킬 필요를 느끼고 급히 자기 방으로 올라가 여행용 프로코트와 목에 걸고 있던 검은 리본을 벗어놓기가 바쁘게 수영장으로 갔다. 질 노르망씨는 진정한 노인은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 있다가 마리우스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그 늙은 다리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빠른 걸음으로 마리우스가 거처하는 다락방 계단을 급히 올라가 그를 얼싸안고 포옹하면서 그에게 질문해 그가 어디서 오는지 좀 알고자 했다. 그러나 팔순 노인이 올라가는 것보다 청년이 내려가는 것이 더 빨랐다. 질 노르망 할아버지가 고미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마리우스는 이미 거기에 없었다. 침대는 흩어져 있었고 침대 위에는 프로코트와 검은 리본이 무심히 흩어져 있었다. 이게 더 좋군 하고 질 노르망씨는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객실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벌써 언니 질 노르망 양이 앉아서 그녀의 수레바퀴 술을 놓고 있었다. 질 노르망 씨는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 질 노르망 씨는 한 손에 프로코트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목 리본을 들고서 이렇게 외쳤다. 만세, 우리는 이제 비밀을 알아낼 수 있겠다. 속속들이 알게 되겠다. 우리 은큼쟁이의 방탕을 탐지하게 되겠다. 우리는 이제 직접 소설을 읽게 됐다. 나는 사진도 있어. 정말 로켓과 꽤 비슷한 검은 상어가죽 갑 하나가 리본에 매달려 있었다. 늙은이는 그 갑을 손에 들고 열지도 않고 한참 들여다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굶주린 거지가 제 것이 아닌 성찬이 코아래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쾌감과 희열, 분노의 표정이었다. 여기에는 확실히 사진이 들어있을 테니까 빤해. 이런 걸 정답게 가슴에 품고 다닌단 말이야. 참 바보 같은 자식들이야. 아마 소름이 끼치는 끔찍스러운 잡년일 거야. 요즘 젊은 놈들은 참으로 악취미거든. 어디 봐요 아버지 하고 노처녀는 말했다. 용수철을 누른 적 갑이 열렸다. 거기에는 고이 접은 한 조각의 종이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것은 한 가지다 하고 질 노르망 씨는 느틀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이 뭔지 난 알아. 연애 편지야. 어머나 어서 읽어봅시다 하고 이모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안경을 썼다. 그들은 종이를 펼쳐 읽었다. 내 아들을 위하여 황제는 워털루의 싸움터에서 나를 남작에 봉하셨다. 복고 정부는 내가 펴려 하던 이 자기를 나에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아들이 그것을 취하여 사용하라. 내 아들이 이것을 받아 마땅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두 부녀가 느낀 감정은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머리에서 올라오는 숨결로 얼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다만 질 노르망씨는 나지막한 숨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말했다. 그 저돌적이 무사히 필적이다. 이모는 그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요리조리 뒤집어 본 뒤에 갑 속에 다시 넣어버렸다. 그와 동시에 푸른 종이에 산 장방형의 작은 꾸러미 하나가 프로코트의 호주머니에서 떨어졌다. 질 노르망 양은 그것을 주워 푸른 종이를 펴보았다. 그것은 마리우스의 백장의 명함이었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질 노르망 씨에게 건네주었는데 그는 이렇게 읽었다. 남작 마리우스 퐁메르시. 늙은이는 초인종을 울렸다. 니콜레트가 왔다. 질 노르망 씨는 리봉의 갑 브로코트를 집어 모조리 객실 바닥 한복판에 던지며 말했다. 그 누더기를 가져가 버려. 꼬박 1시간이 쥐 죽은 듯한 침묵 속에 흘러갔다. 늙은이와 노처녀는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서 제각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아마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시간이 지난 뒤에 질 노르망 이모가 말했다. 꼴 좋다. 한참 후에 마리우스가 나타났다. 그는 되돌아오고 있었다. 객실 문턱도 채 넘기 전에 그는 할아버지가 손에 자기의 명함 한 장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할아버지는 자기를 보자 부르주아적이고 냉소적이면서도 뭔지 고압적인 그 존장다운 태도로 외쳤다. 야야야야야, 너는 이제 남작이구나. 축하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마리우스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이건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질 노르망 씨는 농담하기를 그만두고 얀정없이 말했다. 네 아비는 나다. 우리 아버지는 하고 마리우스는 눈을 내리뜨고 엄숙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겸손하고 영웅적인 분이었습니다. 공화국과 프랑스에 영광스럽게 봉사하고 인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역사 속의 위인이었으며 25년간을 야영 생활하고 낮에는 포탄과 총화 속에서 밤에는 눈과 진창, 빛 속에서 싸웠으며 2개의 군기를 빼앗고 20개의 상처를 입고 이점과 버림 속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잘못이란 한 가지뿐 그것은 2배의 망덕자 자기 나라와 저를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 노르망 씨로서는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는 말이었다. 공화국이라는 말에 그는 일어났다기보다는 벌떡 일어났다. 마리우스가 방금 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늙은 왕당파의 얼굴에 마치 대장간의 풀무바람을 깐부기 불에 내보내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얼굴은 거무접접한 빛깔에서 붉어지고 붉은 빛에서 진홍빛이 되고 진홍빛에서 불꽃색이 되었다. 마리우스 하고 그는 외쳤다. 요 흉측한 녀석 같으니 네 애비가 어떤 놈이었는지 난 모른다. 난 그놈을 알고 싶지도 않다. 난 그놈이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놈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그놈들 모두 악당들이었다는 거야. 놈들은 모두 무례한이고 살인자고 붉은 모자고 도둑놈들이었다는 거야. 모두가 말이다. 모두가 말이다. 난 아무도 모른다. 모두 말이다. 알겠느냐 마리우스? 그래 네 놈이 남작이라고? 거지 발사계 같으니 로베스피에로를 섬긴 놈들은 모두 비적들이다. 보우나파르테를 섬긴 놈들은 모두 불황당이다. 정통의 왕을 배반한 놈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워털루에서 프로이센군과 영국군 앞에서 도망한 놈들은 모두 비겁한 놈들이다. 내가 아는 건 그런 것이다. 귀하의 춘부장께서 그 밑에 계셨다면 유감스럽지만 할 수 없지 소생은. 이번에는 마리우스가 깐부기 불이 되고 질 노르망 씨는 풀무가 되었다. 마리우스는 와들와들 사지를 떨고 어떻게 될 것인지 몰랐으며 그의 머리는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의 면병을 모두 바람에 던져버리는 것을 바라보는 신부이고 한 행인이 그의 우상에 침을 뱉는 것을 보는 탁발성이었다. 그러한 것들이 그의 앞에서 탈없이 말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그의 아버지는 그의 면전에서 발에 이겨지고 짓밟혔다. 하지만 누구에게?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한쪽을 모욕하지 않고 또 한쪽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그가 할아버지를 욕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원수를 전혀 갚지 않겠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쪽에는 신성한 무덤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백발이 있었다. 그는 한동안 흥분하여 비틀거렸고 머릿속에서는 그 모든 회오리 바람이 소용돌이쳤다. 그런 뒤 그는 눈을 들어 조부를 뚫어지게 보고 천둥치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보르방 왕가를 타도하라.
그리고 저 누룩돼지 루이 18세를. 루이 18세는 4년 전에 죽었으나 그런 건 그에게 상관없었다. 늙은이는 새빨개졌다가 갑자기 그의 머리털보다도 더 하얘졌다. 그는 벽난로 위에 있는 베리공의 흉상 쪽으로 돌아서서 일종의 이상한 위험을 갖추고 허리를 깊이 구부려 절을 했다. 그런 뒤에 2번 천천히 말없이 벽난로에서 창으로, 창에서 벽난로로 왔다 갔다 하고 걸어가는 석상처럼 온 방을 가로지르면서 마루층을 딸까닥거렸다. 2번째 오갈 때 그는 늙은 양처럼 멍하니 그 충돌을 보고 있는 딸 쪽으로 몸을 구부리고 그의 침착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 양반 같은 남작과 나 같은 시민은 같은 지붕 아래 서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몸을 쑥 일으키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와들와들 몸을 떨고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분노의 무서운 반짝임으로 이마까지 넓어져서 마리우스 쪽으로 팔을 뻗치고 그에게 외쳤다. 나가라. 마리우스는 집을 떠났다. 이튿날 질로르망 씨는 딸에게 말했다. 6개월마다 저 허필교에게 60피스톨씩 보내주고, 이 말은 1피스톨은 10프랑에 상당하는 금화를 말합니다. 60피스톨씩 보내주고 다시는 그놈 얘기를 내 앞에서 하지 마라. 아직 조금도 화가 풀리지 않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3달 동안도 더 딸에게 계속 존댓말을 썼다. 여기 설명에 있어 프랑스에서 가족이나 친근한 사이에서는 2인칭 인칭 대명사로 튀를 쓰고 그 밖에는 부를 쓰는데 을에 튀를 쓰는 사이에 부를 쓰는 것은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두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네요. 딸에게 계속 존댓말을 썼다. 마리우스는 마리우스대로 격분하여 집을 나왔다. 한 가지 사정이 그의 경로를 더욱 과중시켰다는 것을 말해야겠다. 가정의 비극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은 불운들은 항상 있는 것이다. 결국은 피해가 그 때문에 커지지는 않지만 불만은 그 때문에 늘어난다.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마리우스의 누더기를 황급히 그의 방으로 도로 가져가다가 니콜레트도 그런 줄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마 어둠침침한 고미 다락방 계단에서 그랬겠는데 대령이 써놓은 종이가 들어있는 검은 상어가죽 로켓을 떨어뜨렸다. 그 종이도 그 로켓도 다시 찾아낼 수 없었다. 마리우스는 질로르망 씨가 그날부터 마리우스는 할아버지를 더 이상 그렇게밖에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불에 던져 버린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대령이 써놓은 그 몇 줄을 암기하고 있었고 따라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종이, 그 필적, 그 성스러운 유물,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 자체였다. 그걸 누가 어떻게 했을까? 마리우스는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30프랑과 회중시계, 여행 가방 속에 든 몇 가지의 옷 나부랑이를 가지고 쌍마차를 타고 시간으로 돈을 주고 정세 없이 라틴구 쪽으로 갔다. 마리우스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